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과 저작권 분쟁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하루 교육을 할 텐데요. 네, 먼저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른 지적재산권법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저작권법이나 뭐 특허법이나 이런 모든 지적재산권법에서 항상 그 쟁점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립 요건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보호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쟁점인데요. 우리 지적재산권법에서 특별하게 항상 그 분쟁이 생기면 이 두 가지가 중심되는 쟁점이 된다 하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 법을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보시면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우리 뭐 그 특허에서도 특허의 성립 요건, 상표에서도 상표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또 디자인 보호법에서도 디자인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쟁점이 되는 것이죠.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인 보호 범위, 이 저작물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그리고 누가 저작권을 갖느냐 하는 저작권의 주체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의 판단은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데요. 대부분의 이 성립 요건은 그 정의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요. 그 정의 규정 안에 성립 요건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적재산권법도 마찬가지지만 저작권법도 제1조가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제2조는 이 법에서 무엇은 무엇을 말한다 하는 정의 규정이 쭉 나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2조는 아주 다양한 한 30개가 조금 넘는 그런 정의 규정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무엇을 말한다, 전송은 무엇을 말한다, 방송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의 규정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인 뜻풀이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의 규정을 맞춰보는 것이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법 제2조 이 정의 규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저작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 규정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충족한 컨텐츠만이 저작물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이 정의 규정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 뒤에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창작물이라는 것으로부터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요건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인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저작권법의 그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한 것은 2007년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 규정은요, 이 종전 정의 규정은 지금 그 이 저작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국제 조약인 베른 협약, 우리 그 산업재산권에는 이제 파리 협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법엔 제일 중요한 것이 베른 협약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맹국에서 공표되거나 창작된 저작물은 다른 회원국에서
전부 동일하게 이제 보호한다는 것이 베른 협약의 대원칙입니다. 이 베른 협약이 한 200년 정도 된 협약인데요. 그 베른 협약에서 바로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 저작권법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들이 다 이런 정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컨텐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또 설계도 이런 것들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뭐 굳이 넣으면 넣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거기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와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죠. 이런 어떤 실용적 저작물들,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이 문학, 학술, 예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정의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창작성의 요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중에 첫째,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창작성이란 건 뭐냐? 창작성이란 것은 그 작품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품이 나의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산출물이다. 내가 어떤 정신활동을 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컨텐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 하는 의미죠.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창작성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창작성의 개념은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뭐가 좀 문제가 있나요? 괜찮으세요? 네. 계속 진행할까요? 네. 디자인 보호법에서 창작성이란 것은 그 디자인을 고안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 이 문제인데요. 우리 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은 베꼈냐 베끼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아무리 쉽게 창작이 돼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면 창작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어렵게 아, 그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베껴 그리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남의 것을 베꼈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을 영어로 오리지널리티라고 하거든요. 오리지널리티에서 그 오리진이란 게 기원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저작물에서의 창작성은 이 작품, 이 컨텐츠의 기원이 나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기원이 나한테 있으면 그것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고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모방하거나 베꼈다. 그러면 이제 창작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은 특허법의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 위한 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과는 다르다. 신규성이란 것은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창작성은 새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존에 어떤 엄마를 부탁해 라는 그런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내가 전혀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을 했는데 우연히 엄마를 부탁해라는 기존 소설과 똑같은 것이 나왔다.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것이고 나도 동일한 컨텐츠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그 모양을 갖춘 똑같은 내용의 저작물이 두 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반면에 특허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발명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나 혼자 독자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발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존재하는 발명이에요. 그러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작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특허는 새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즉 신규성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발명이, 이 기술이 종전 기술보다 진보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전 작품보다 뭐 예술성이 뛰어나야 된다, 상품성이 더 있어야 된다, 문학성이 더 있어야 된다, 음악성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창작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특허법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하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을 요구하느냐? 그건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허법이라든가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같은 이른바 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죠. 그 산업재산권법을 보면은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이 법은 뭐뭐뭐 해서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 법은 창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산업재산권법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 기술과 동일한 것을 발명해봐야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하나의 발명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각자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역행하게 되죠. 인간의 그 노력이 중복 투자되는, 낭비되는 셈이 되죠. 또 새로운 발명이라 하더라도 종전 기술보다 낙후된 기술이라고 하면 역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요. 문화 발전은 반드시 어떤 기존에 없던 작품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기존 작품보다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물론 이제 그것으로도 문화는 발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는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물론 이제 많은 그 컨텐츠들이, 신규성이 있는 컨텐츠들이 물론 대부분 이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우연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똑같이 나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역시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요, 그 동일한 컨텐츠들,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그 표현이 완전히 동일한 그런 저작물들을 다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주로 음악 분야가 그렇습니다. 음악 분야에 그 종전 멜로디와 똑같은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례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SK텔레콤의 그 솔, 미, 파, 라, 솔 하는 그 광고 음악이 있었습니다. 티링이라는 광고 음악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아주 중요한 그 마케팅 수단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그 표절 시비에 걸렸습니다. 어떤 그 트로트를 작곡하시는 분이 이 티링 이 광고 음악이 자기의 트로트 곡을 표절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로트를 작곡하신 분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트로트들을 작곡을 여러 곡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작곡한 곡 중에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솔 미파라 솔 미파라 솔 하는 이제 그런 그 트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제가 이제 솔 미파라 솔로 돼 있고 악보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SKT의 그 티링을 작곡하신 분은 그때 보니까 그 젊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한 뭐 30도 안 된 여자분이신데 또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세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 티링을 작곡을 했고, 또 티링뿐만 아니라 뭐 아주 유명한 그 광고 음악을 꽤 많이 작곡을 이미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은 자기는 그 트로트하고는 전혀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듣지를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원고의 그 트로트 곡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참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 솔미파라솔 이렇게 이제 동일한 그런 음악이 나온 것이죠. 그 당시 그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 다섯음이 똑같다는 게 좀 이상하다. 다섯음이 그 우리가 보통 그 세 옥타브를 갖고 작곡을 하게 되는데, 한 옥타브가 이제 그 오는 7개, 반은 5개로 구성이 돼서 총 12개의 음인데요. 세 옥타브면은 36개 음이 되죠. 그 36개 음에서 임의로 5개를 추출해서 동일하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당시 보니까 뭐 한 72만 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수학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SK텔레콤에서는 과연 그런 솔미파라솔이 원고의 트로트만 있었느냐 종전에, 그에 앞서서 더 앞선 선행 저작물은 없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 특허에서도 이제 그 원고가 특허권을 주장하면은 피고가 이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이 선행 기술의 항변이라는 것이 있죠. 원고의 발명 이전에 이미 원고의 발명과 균등한 그런 발명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항변을 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선행 기술을 선행 콘텐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솔미파라솔로 된 것이 더 존재하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찾아졌습니다. 이제 노을이라는 동요가 있는데요. 노을이라는 동요가 솔미파라 솔미파라 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 동요가 있었고요. 또 있었어요. 그 삐삐밴드가 부른 안녕하세요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솔 미파라 솔도 있고요. 미미파라 솔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솔 미파라 솔로 된 그 두 개의 버전을 그러니까 노을이라는 그 음악과 그 다음에 이 안녕하세요라는 이 두 개의 선행 콘텐츠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반드시 원고의 그 트로트 곡을 베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일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저작물이 동일한 표현으로 된 저작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이제 특허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 저작권은 모방 금지권입니다. 저작권은 모방을 금지하는 것이지 모방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근데 우리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거는 모방 금지권이 아니죠. 나는 다른 사람의 발명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 선의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의 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 책임을 져야 되죠. 설사 내가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저작권에서는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저작물이 있는 것을 동일한 저작물이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창작을 했는데 우연히 똑같이 나왔다면은 그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모방을 했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작성이란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05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설비 제한서 도면 사건입니다. 지하철 건설할 때 들어가는 지하철 내에 설치되는 화상 TV, 그러니까 우리 CCTV라고 하죠. CCTV 그 시스템에 관한 설계 도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이 사건이 날 무렵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저작권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한 50억 이상 되는 이 도면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과 피고 모두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건설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A 건설회사에서 설계했던 어느 도시의 지하철 화상 TV 시스템 설계도를 B 건설회사에서 다른 도시의 지하철 설계를 하면서 모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큰 소송이 민사, 형사 이렇게 별개로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정리가 됐는데요.
이 사건에서 창작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창작성은 독자적 작성 플러스 창조적 개성이다. 그러니까 독자적 작성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개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최소한도의 개성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고 해서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다른 사람의 동그라미를 모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그라미를 베끼지 않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동그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경우에 독자적으로 작성한 동그라미죠.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내 스스로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로서 이 동그라미가 그려졌는데, 그러면 그 동그라미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느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도의 개성은 갖춰야 된다. 그 최소한도의 개성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정도의 것.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반적인 형상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을 것. 자, 동그라미 같은 것은 누가 그려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창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을 것, 그리고 플러스 최소한도의 개성을 가질 것. 최소한도의 개성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것. 네,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창작성과 관련해서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창작성이란 것은 특허에서 말하는 그 신규성이나 진보성보다는 훨씬 더 충족되기가 쉬운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가 아주 쉽죠. 이 특허에서 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참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참 웬만하면 거절 의견 받기가 아주 십상이고요. 또 어렵게 특허권을 취득을 해도 그 특허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은 상대방 즉 피고 쪽에서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이 특허 무효 소송이죠. 무효 심판. 비록 그 특허가 그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특허가 부여됐지만 잘못 나온 거다. 신규성과 진보성 엄격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면은 신규성, 진보성 이게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특허 무효 심판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뭐 99%죠. 그런데 그 특허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특허가 거의 반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은 그 충족하기가 어려운 요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창작성은 남의 거 안 베끼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지 않을 정도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족이 쉬운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창작성이 의심스러운, 창작성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또 대박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른바 그 아주 상업성이 높은 그런 컨텐츠 중에는 이 창작성이 의심되는, 즉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봉제 인형 같은 거 보면요, 토끼 캐릭터 같은 거는 참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그런 그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우리 카카오톡 그 카톡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모티콘 같은 것들, 웃는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것 같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나 상업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 이제 캐릭터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999년도 연말에 아주 이제 유행을 했던 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잘자 내 꿈꿔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잘자 내 꿈꿔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 광고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조성모라는 가수, 남자 가수, 또 이정현이라는 여자 가수, 가장 그 유명한 남녀 가수 두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했던 그 이동통신 광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광고에 등장했다가 아주 이제 덩달아서 인기를 끌게 된 그런 반짝이 곰이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봉제 인형인데요. 이 반짝이 곰 인형이 그 기존의 그 테디베어,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잘 알려진 테디베어라는 그 곰 인형이 있죠. 이 테디베어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다만 이 재질, 즉 그 이 원단이 보통 테디베어 보면 이제 복슬복슬한 그런 이제 약간 털이 좀 덮인 그런 직물로 이렇게 원단이 되어 있는데 이 반짝이 곰은 반짝이 원단, 이렇게 약간 그 반짝거리는 그 알루미늄 그 은박지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반짝이 원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곰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광고가 인기를 끌면서 아주 정말 없어서는 못 파는 그런 아주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만 이게 너무 그 시중에서 뭐 수요가 막 폭발하니까 우리나라의 봉제업자들이 이것을 국내에서 만들어서는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 봉제 인형을 중국에 주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막 이제 그 공장을 막 밤새 돌려서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을 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막 통관을 하려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이 반짝이 곰을 자기 저작물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 저작물에 등록을 받아주는 기관인데요. 우리 특허 등록은 이제 특허청에서 하죠. 이 저작권과 저작물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는데 이 그 산업재산권과 달리 이 저작물의 등록은 형식 심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하는 것 하지 않죠. 요건 심사, 뭐 창작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식 심사만 해서 서류만 맞으면은 등록을 해주고요. 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저작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만 아니라면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서류 심사, 즉 형식 심사만 가지고서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등록 출원을 하면은 일주일이면은 이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반짝이 곰을 자기 저작물이라고 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세관마다 다니면서 신고를 한 거죠. 이 반짝이 곰은 내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관하려고 하는 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반짝이 곰들은 전부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통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통관이 전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세관이면 세관, 뭐 여러 세관, 김포세관, 목포세관, 뭐 인천세관 이런 세관마다 막 이 반짝이 곰이 엄청나게 이제 그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동안 이 등록을 한 사람은 아주 그 이제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반짝이 곰을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짝이 곰을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업자들은 심지어는 이제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한 뭐 일주일 정도 안에 구속 적부심으로 다 석방은 됐습니다만은 보통 이 저작권 침해 사범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이제 아주 이렇게 그 뭐 당시에 워낙 이 반짝이 곰이 물량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속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반짝이 곰을 수입하려던 그 업자들이 이제 그 모여서 결국 이 반짝이 곰을 등록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창작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 반짝이 곰을 이것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소송 끝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결국 창작성이 없다. 이 반짝이 곰은. 그러니까 기존의 테디베어에서 원단만 반짝이 원단으로 바꾼 것은 그 정도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변형이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심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뭐 디자인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명 주기가 짧지요.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 봄도요. 1999년 그 광고가 나왔을 때 반짝 그 수요가 아주 폭발했다가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 되니까 벌써 유행이 많이 사라졌고요. 또 한 달 지나서 한 3월 정도 되니까 이미 뭐 길에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도 않을 정도의 이제 그런 컨텐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났을 때는 이미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판결이 되었죠. 어쨌든 이렇게 아주 대박 상품들 중에서 창작성이 의심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작권법에 관한 분쟁을 보면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창작성을 가지고 쟁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제가 지금 여기 뭐 PPT 화면에 보여드리는 창작성이란 그 작품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자, 이런 문구들도 사실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판결을 보면요, 어떤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교육을 하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 교육으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서 자기 회사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런 이제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뭐 최근 미국 드라마 유행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뭐 이제 이런 문장들. 국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용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뭐 이런 문구들로 이제 홍보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문구가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영어 교육 회사의 홍보물을 베꼈다고 해서 소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영어 교육 업체에서 공표했던 그런 PPT 홍보 자료를 이제 이 영어 교육 업체가 베꼈다 해서 이제 소송이 됐었는데, 결국 그 사건에서도 이런 이제 문구들, 이런 홍보 문구들,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순한 문구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작성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에 두 번째 요건,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